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유적보다 1000배는 더 깁니다. 예수 탄생 전에 짓기 시작했으며 콜럼버스가 미국으로 항해해 갈 때도 짓고 있었고 건축 과정에서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어떤 말 못할 두려움 때문에 중국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긴 공동묘지라고 불리는 만리장성을 쌓기 시작했을까요? 만리장성을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미국 대통령이 사진을 찍고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곳이지요. 자신들이 밟고 지나가는 길과 이니셜을 새기는 벽이 자신들의 나이보다 어리다는 것을 아는 관광객은 드물지요. 불과 몇십 년 전에 재건축됐으니까요. 그러나 인적이 드물고 화면으로 소개되지 않은 잊혀진 성이 저 수평선 너머에 있습니다. 그곳이 진정한 중국의 만리장성이지요. 황해 바닷가에서 시작해 북경 북쪽의 산악지방을 거쳐 중국 북쪽 중심부까지 뻗어 있습니다. 산 요소요소에는 탄탄한 요새와 망루를 지어서 적들이 쉽게 성벽을 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성벽은 큰 강 연안까지 이어져 있으며 사람이 살지 않는 수천 킬로미터의 사막과 험준한 산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처음엔 돌로 짓기 시작했다가 사막 지역에서는 흙벽돌로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만리장성은 이곳 백강이 내려다 보이는 한적한 망루에서 끝납니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건축 기술을 자랑하는 이 성의 총 길이는 6,500km가 넘습니다. 이것은 챙달린이 이번 달에만 15번째 찍은 새벽 사진입니다. 그러나 챙은 단순한 사진작가가 아니라 중국의 만리장성을 연구하며 일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수년 동안 잊혀졌거나 버려진 성벽을 찾아 중국 전역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어떨 땐 고서정만이 유일한 단서가 되지요. 수수께끼를 풀어서 현대 지형과 맞춰봐야 합니다. 뱀과 미친 개를 쫓기 위해 막대기 하나만 달랑 들고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 다녔지요. 성과도 꽤 있었습니다. 숲이 우거진 산을 헤매다 잃어버린 성을 찾기도 했으니까요. 아무도 몰랐던 사실이지만 이것도 고대 만리장성의 일부였지요. 초기 것이고 기존 장소에서 많이 벗어나긴 하지만요. 과학자와 고고학자의 조사가 계속될수록 신비로움은 점점 더해갑니다.
일생 동안 돌아다니며 최근 수천 킬로미터에 잊혀진 성벽을 찾아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벽을 일렬로 세우면 총 길이가 5만 5천 킬로미터로 지구 주위를 2바퀴를 돌고 남을 거리지요. 그러면 왜 막대한 비용을 들여 이렇게 긴 성벽을 쌓았을까요? 중국인들은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우레 같은 말발굽 소리를 듣기도 전에 먼저 냄새로 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자들은 약탈하고 강간하고 불태워버렸습니다. 지나간 뒤에는 불탄 도시와 뼈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자들은 북쪽 평야지방의 오랑캐들의 무리인 훈족, 몽골족, 만주족으로 중국 토착민들과 대치 상태에 있었죠. 중국인들은 이 오랑캐를 두려워했고 그 야만적인 생활에 치를 떨었습니다. 유명한 시를 인용하면 밭도 목초지도 없이 황토 사이로 흰 뼈가 있는 황무지로다. 오랑캐들은 가축을 먹고 살았습니다. 가축에게서 음식, 우유, 고기와 옷, 유르트라 부르는 천막을 지을 때 쓸 가죽을 취했습니다. 배설물은 연료로 사용했습니다.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 불을 지필 유일한 연료였지요. 혹독한 기후 때문에 오랑캐들은 항상 이동을 하면서 가축을 먹일 목초지를 찾아다녔는데 질병과 추운 날씨로 가축대가 몰사하면 오랑캐들은 교역을 거부하는 중국인들을 공격했습니다. 중국엔 쌀, 비단, 문자와 고도로 세련된 문화 등 오랑캐가 못 가진 것이 전부 있었지요. 만리장성은 문명국인 중국과 야만족 사이의 경계였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중국인은 농경민족이었지요. 땅을 소유하고 그곳에 정착해 재산, 땅, 가축과 가구와 물건들로 가득 찬 집을 늘려갔습니다. 오랑캐들의 습격이 두려울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중국인들은 성벽을 쌓았습니다. 집과 도시와 나라 주변의 무산자를 막기 위해 성벽을 쌓았습니다. 성벽 쌓기는 중국인들의 의식에 깊숙이 자리 잡아 도시를 뜻하는 한자와 성벽을 뜻하는 한자는 같습니다. 중국만한 크기의 나라를 에워쌀 성벽을 쌓으려면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데 그의 권력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차이나는 그 사람 이름을 따라 지었는데 중국 최고의 황제 진시 황제입니다. 진시 황제는 예수가 태어나기 200년 전 현재 중국 중앙의 린타우에서 사막을 가로지르고 산과 평야를 지나 한국 국경에 이르는 6,500km가 넘는 장성을 짓기 시작했죠. 놀랍게도 완성하는 데 겨우 12년이 걸렸습니다. 높이 10m, 넓이 5m의 성벽을 뉴욕에서 캘리포니아까지 현대 장비 없이 짓는다고 상상해보세요. 진시 황제는 대단한 인물입니다. 처음에 진시 황제는 중국 서북부 국경의 조그만 지역을 통치했는데 그걸로는 만족할 수 없었죠. 진시 황제는 무적 군대를 양성해 차례로 인접국가를 정복해 나갔습니다. 누에가 뽕잎을 먹어치우듯 야금야금 먹어치웠다고들 하지요. 전 중국을 통치하게 되자 진시 황제는 도량형을 통일하고 세계 최초의 유로인 단일 화폐를 주조했습니다. 거기까진 좋았는데 아쉬운 것은 중국의 역사를 자신의 치세부터 기록하도록 하는 폭군이기도 했습니다.
무덤을 보면 그의 치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974년 이곳 무덤 동쪽에 묻혀있던 대규모의 군대가 발견되는데 바로 황제를 악령으로부터 보호하는 병마 용갱이었습니다. 이것은 미니어처가 아닙니다. 전부 실물 크기입니다. 지금까지 전체의 10%밖에 발굴을 하지 않았는데도 벌써 수천 명의 병사와 만여 점의 무기가 발견됐습니다. 얼굴을 자세히 보십시오. 전부 다르게 생겼습니다. 이 병마 용갱은 서로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만든 것입니다. 이 군대는 전투 대열을 취하고 있으며 뒤쪽에는 연단에 서서 장교가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나이와 계급은 허리장식의 넓이로 가늠합니다. 진시 황제의 무덤을 완성하는 데만 총 70만 명의 인력과 38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중국이 통일되자 진시 황제는 제국을 정비하고자 30만 대군을 북쪽 국경지역으로 보내 늘 위협이 되던 오랑캐들을 쫓아냈습니다. 그 일이 끝난 후에도 진시 황제는 군대를 주둔시키고 그곳에 사는 50만의 농민들과 함께 첫 만리장성을 짓게 했습니다. 성벽은 흙을 다져서 만들었습니다. 중국 시골 지역에서는 오늘날에도 사용되는 기술로 먼저 나무 판자를 벽 두께 넓이만큼 서로 평행이 되게 놓습니다. 그런 다음 흙을 판자 사이에 넣고 물을 붓고 발로 밟아 다집니다. 그렇게 판자를 위로 쌓아가면 성벽이 한층 한층 더 높아지게 되죠. 비용도 적게 들고 속도도 빠릅니다. 정확히 계산해 돌로 쌓는 것보다 10배는 더 빠르죠. 그렇게 해서 진시 황제는 12년 동안 6,500km의 성벽을 쌓은 겁니다. 놀랍게도 이 성벽은 아주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이 고대 도시의 성벽은 거의 2000년이 된 것인데 고비 사막의 건조한 기후에서 잘 보존됐습니다. 만리장성이 중국을 보호했지만 백성들은 크나큰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남자들이 성벽 건축 도중에 피로로 죽었는데 시체를 갈아서 모르타르로 사용했지요. 시체의 뼈가 얼마나 많았던지 모르타르의 색깔이 하얗게 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무도 진시 황제의 엄한 규칙에서 벗어날 수 없었죠. 농부들은 세금을 내어 그의 제국을 살찌우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중국의 위대한 유산은 가난한 백성의 눈물 위에 지어졌고 진나라는 슬픈 이야기로 얼룩졌습니다. 중국에서는 우리에게 백설공주나 로빈후드만큼 잘 알려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추운 겨울날 맹창루는 만리장성 축제에 착출된 남편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을 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에게 줄 따뜻한 옷을 가지고 첫 번째 막루에 도착해 병사에게 남편이 어디 있는지 물었습니다. 남편이 이미 죽은 걸 알았지만 도저히 그 사실을 전할 수가 없었던 병사들은 장성을 따라 두 번째 막루로 가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지요. 맹은 남편을 애타게 찾으며 티베트 고원에서 황해바다까지 성벽을 따라 걸어갔지요. 마침내 누군가 남편이 이미 죽어서 장성을 떠도는 원귀가 됐다고 말합니다. 맹은 너무나 슬프고 그 절망이 얼마나 컸던지 흘린 눈물이 성벽에 구멍을 냈다고 합니다. 맹창루를 기리는 절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이곳에서 사람들은 행운을 바라며 종을 울리고 그녀의 혼을 위로합니다. 망원경으로 전설 속의 여인이 흘린 눈물 때문에 생긴 성벽의 구멍을 볼 수도 있습니다.
진시 황제가 세상을 뜬 해에 백성들은 그의 제국에 반란을 일으킵니다. 백성들은 병마용병의 무기들을 탈취해 인형일 뿐인 병사들을 파괴하고 지붕에 불을 놓아 땅에 묻어버려서 최근에야 발견이 됩니다. 그러나 이 반란은 후세 황제들에게 교훈이 되지 못하지요. 곧 새 왕조는 진시 황제가 지은 것보다 더 큰 성벽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진시 황제는 만리장성을 백성의 피와 목숨으로 축조했습니다. 이제 새 왕조인 한조도 장성 축조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도움도 받게 되지요. 후난의 천리마 청동상은 중국 고고학의 가장 뛰어난 발견입니다. 이 말이 바로 한나라의 막강한 무기로 중국의 적인 오랑캐에게서 들여온 새 품종의 말입니다. 이 말은 중국인들이 본 어떤 말보다 강하고 더 빠르고 다부졌는데 그 당시의 크루즈 미사일과 같은 것으로 어느 예술가가 뒷발굽으로 참새를 누르며 바람을 가르는 모습을 동상으로 남긴 게 이해가 가지요. 이제 군사적인 성공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새 통치자인 한 왕조는 만리장성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살았을 그 즈음에 두 번째 만리장성을 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총 길이가 11,000km인 만리장성은 역사상 가장 긴 건축물입니다. 진시 황제가 축조한 첫 번째 만리장성보다 4,300km가 더 긴 것이지요. 사막엔 목재도 물도 돌도 없지만 한족은 2000년 동안 끄떡없는 장성을 지었는데 다진 모래, 나뭇가지, 나무 껍질, 위석류와 말의 배설물로 만든 벽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1년 중 반은 장렬하는 더위를, 나머지 반은 살을 내는 추위를 견뎌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성벽을 짓는 것은 절반에 불과하고 병사를 배치하는 일이 남아 있었지요. 병사들은 절대 방심하지 말고 자기 위치를 고수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특히 만리장성 수천 킬로미터 앞에 세운 망루를 지키는 병사들에겐 더 엄격했습니다. 장성이 너무 길어서 수백만 명의 병사들로도 몇 미터 간격으로도 보초를 세울 상황이 되질 않자 망루 위에서 보내는 신호가 아주 중요했습니다. 연기 신호를 사용해서 중국인들은 진보적이고 성공적인 신호체계를 발달시켰지요. 고비에서 피운 봉화는 24시간 안에 1100km 떨어진 곳에 전가를 보내 전 국경의 위험을 알립니다. 마차와 마부들은 제 위치를 고수하고 망루의 병사들은 봉화 신호를 잘 보고 국경을 잘 지키도록 하라. 한나라 군사 기록에 나오는 일부분입니다. 각 봉수대는 인접한 봉수대와 시야가 좋은 곳에 지어 밤에는 불로, 낮에는 연기로 보내는 신호를 잘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불모지인 사막에선 아주 귀한 물건인데 바로 고대의 봉화불을 피우는 데 사용되던 장작으로 2000년 전에 버려진 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고대의 생활상을 잘 알 수 있는 것은 건조한 고비 사막이 문자를 잘 보존했기 때문인데 기록이 묻혀있던 망루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죽었지요. 이 외딴 마경지에서 모래를 치우고 털을 다져야 한다. 이것은 정말 무덤과도 같고 당신이 너무 그립구리요. 지난주엔 처벌을 받았어. 어떻게 너한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지 모르겠구나, 얘야. 그날 밤 기억나니? 둘이 많이 취했었지. 보내준 음식과 약은 잘 받았어. 당신에 대한 내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구려. 여기는 항상 할 일이. 오늘은 채찍을 150개나 만들었다. 우린 전부 노예나 같다오.
구름 사이로 다리의 얼굴을 내밀었어. 도초를 서고 있을 땐 눈에 보이는 건 황량한 경치뿐 생명체란 없다. 집을 생각하면 고통스럽기만 하고 이 유배 생활은 끝나지 않을 것 같구려. 많은 병사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런 무덤에 묻히게 됐습니다. 큰 무덤은 장교용, 작은 무덤은 병사용이죠. 모두 만리장성을 지키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병사들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지요. 그들 덕분에 장사꾼들과 여행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됐으니까요. 만리장성이 도적대를 막아주었기 때문에 비단, 모피, 도자기와 서양에선 신비의 명약으로 널리 알려진 다망을 싣고 중국을 떠날 수 있었지요. 이곳이 그 유명한 실크로드입니다. 상인들은 금과 상아와 산호를 갖고 돌아왔지요. 세계에서 가장 황폐한 사막을 가로지르는 위험한 길이지만 그래도 만리장성과 병사들이 산적들을 막아주고 있었습니다. 실크로드를 통해서 물건만 오고 간 것은 아닙니다. 물건과 더불어서 사상과 발명품도 들어왔습니다. 중국에선 자석 나침반을 들여와 콜럼버스가 미국 대륙을 발견하는 일이 가능했고, 서양에서 종교, 즉 초기 기독교와 더 중요한 불교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불교와 함께 전파된 미술은 중국에서 혁명적인 일이었지요. 대규모의 건축물을 짓는 데 익숙한 중국인들은 만리장성 지을 때 터득한 기술을 새 종교 미술에 적용했으며 그 결과는 어마어마했지요. 이 거대한 부처 석상은 가장 큰 조각품 중의 하나로 토착민의 미술적 재능과 외부의 사상이 결합된 것이지요. 그렇다고 항상 이렇게 스케일이 크진 않습니다. 둔황이란 작은 오아시스는 만리장성의 보호를 받으며 실크로드를 오가는 사람들이 다음의 힘든 일정을 위해 쉬어가는 장소였습니다. 곧 옥문을 통과하게 될 텐데, 옥문은 만리장성의 마지막 관문이자 세계에서 가장 황량한 다클라막한 사막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되죠. 안전한 여행을 보장받으려고 여행객들은 그곳 화가들에게 돈을 주고 둔황 주변 절벽에 불단을 그리도록 했습니다. 불단에 본인의 초상화를 그려놓은 거지요. 그렇게 해서 보살들이 앞으로 보살펴줄 거란 믿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둔황에서 휴식을 마치고 떠나 그곳 주민들이 한 번 들어가면 절대 못 나온다고 하는 사막으로 향하면서 자신들을 보살펴줄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걸 위안으로 삼았죠. 이곳이 만리장성의 보호를 벗어나는 마지막 관문이고 이제 미지의 위험에 노출됩니다. 만리장성 끝에 위치한 옥문을 노래하는 유명한 시가 있는데, 황해가 하얀 하늘까지 뻗어 있고 외로운 망루는 수천 산 속에 서 있어 옥문에는 봄이 오지 않네. 만리장성은 한조 번영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성벽은 상인을 보호했을 뿐만 아니라 행상이 늘어나고 번영하자 한조는 부유해지고 영토를 만리장성의 북쪽과 서쪽까지 확장하게 됩니다.
만리장성 때문에 침략을 할 수 없게 되자 오랑캐들은 중앙아시아와 동유럽 쪽으로 눈을 돌려 고대 사회의 또 다른 강자 로마를 위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훈조왕 아틸라가 로마로 진격해올 때 그 악랄함을 익히 아는 교황 레오는 아틸라를 설득해 성스러운 도시를 구하고자 성문 밖으로 나옵니다. 이교도와 교황의 이 만남은 만리장성이 없었다면 절대 실현되지 않았겠지요. 전설에 따르면 아틸라는 미신을 믿어서 교황의 이름이 사자를 뜻하기 때문에 후퇴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로마는 잠시 위기를 모면했을 뿐 나중에 대규모의 공격으로 로마가 무너지자 전 유럽은 500년의 중세 암흑기로 들어갑니다. 유럽이 고통받는 동안 중국은 황금기에 접어들었는데 바로 중국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왕조인 당나라가 시작된 것이죠. 수호신들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중국 황금기의 무덤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왕족의 무덤은 거의 발굴되지 않았고 그중 발굴된 한 황제의 딸 영타이 공주의 무덤을 보면 국제강박이 뛰어난 귀족들의 화려한 생활을 엿볼 수 있습니다. 실크로드를 통해 수입된 옷을 입고 폴로 경기를 하는 모습이 보이지요. 당나라 병사들은 만리장성 양쪽에 방대한 영토에 주둔해 있었고 더 이상 성벽이 방어의 역할을 못하게 되자 점점 폐허가 되어갔습니다. 초원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당나라는 만리장성 대신 무역과 외교를 이용했으며 가장 뛰어난 외교 수단은 중국의 공주들이었습니다. 공주를 오랑캐의 지도자와 결혼을 시켜 내시와 시녀를 화려한 선물과 함께 보냈습니다. 공주에게 오랑캐의 생활은 고문과도 같았지요. 연약하고 귀중한 도자기처럼 다루어지는 데 익숙한 공주들은 이제 삶은 고깃덩이를 먹고 썩은 마루유를 마시고 몸도 씻지 않는 야만적인 남편과 잠자리를 해야 했습니다. 한 공주의 넋두리입니다. 이 천막이 내 집이나 갇혀 사는 것만 같네. 상한 우유를 마시고 낯선 이국 땅에서 살며 매일 밤 황새가 되어 집으로 날아가는 꿈을 꾼다네. 공주의 인생을 희생하여 야만인과 살게 하는 것이 평화의 대가치곤 싼 편이지요. 만리장성을 짓고 병사를 배치하는 것보단 훨씬 쌌지요. 그러나 이 정책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위험은 북방의 황무지에서 시작되고 있었지요. 중국은 세계 역사상 가장 전설적인 전사를 만나게 됩니다. 만리장성 너머로 야만족들이 마을을 파괴하고 길을 막는 것은 모두 쓸어버리며 아시아 전역을 휩쓸고 있었지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악몽은 시작되는데 오른손을 피로 물들인 한 아기가 탄생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길한 징조였지요. 태무치는 자라면서 점점 더 강해졌고 모략과 배신으로 부족을 통합하는 기술을 배워서 자신의 부족과 전 오랑캐 부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1204년에 모든 부족들이 태무친 앞에 굴복하자 마침내 그는 모든 부족의 첫 왕이 됩니다. 그가 바로 징기스칸으로 왕 중의 왕이란 뜻이죠. 징기스칸의 무지막지한 전사들은 고통과 자비를 모르고 말을 타고 며칠씩 달려도 끄떡없으며 먹을 음식이 없으면 말의 피를 빨아 허기를 채웠습니다. 절대 포로를 잡는 법이 없이 도시 전체를 사륙하기도 했습니다. 백성들은 너무나 두려워서 싸우지도 않고 항복했습니다. 징기스칸은 곧 남쪽에 있는 비옥한 중국으로 눈을 돌립니다.
피 묻은 손으로 태어난 이자는 곧 자신의 야심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여름에 말라버린 강바닥은 비옥한 평야 지역인 중국을 호시탐탐 노리는 오랑캐들에겐 더없이 좋은 길이 되어줍니다. 만리장성의 다른 지역은 다 폐허가 됐어도 이 지역은 단단히 무장된 게 바로 이 때문입니다. 10만 전사로 이루어진 몽고 군대가 수도인 북경 북쪽 통로인 이곳을 통해 중국을 침략했습니다. 이곳은 지금도 산악지방을 통과해 북경으로 들어가는 주요 도로이자 철로입니다. 징기스칸은 주영관 요새에 북쪽 문 앞에 잠시 멈춰야 했는데 중국인들이 몽고 군사들을 지연시키려고 성문 앞에 대못을 박아놓고 문을 열지 못하도록 쇳물로 녹여놨기 때문이죠. 한 달여의 대치에도 불구하고 방어의 틈이 보이질 않자 징기스칸은 허를 찌르기로 결심을 하지요. 그는 군사를 보내 그 당시엔 보수가 되지 않아 무너진 성벽을 넘어가 요새 뒤에서 공격을 하게 했지요. 중국 군대가 일의 전후를 알아차렸을 땐 이미 늦었습니다. 몽고인들은 평원으로 물밀듯이 밀고 와 주영관을 뒤에서 공격했습니다. 몽고군은 북문을 파괴하고 밖에 있던 군대가 들어옵니다. 이국인들과 야만인 손에 중국이 떨어진 이 일은 중국인들에겐 절대 잊을 수 없는 쓰디쓴 교훈이었습니다. 징기스칸의 후계자인 쿠빌라이 칸은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 범위가 중국에서 유럽 국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땅을 혼자 다스리는 그에겐 만리장성이 필요 없었지요. 그는 모든 것을 통치했습니다. 이때 바로 그 유명한 마르코 폴로가 중국을 방문하고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펴냅니다. 많은 사람들은 왜 그가 중국의 유명한 만리장성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는지 궁금히 여기는데 이유는 간단하죠. 만리장성은 이미 폐허가 되어 언급할 가치가 없었으니까요. 막강한 권력에도 불구하고 쿠빌라이 칸은 오래가지 못했지요. 중국은 몽고인 지도자를 여전히 야만적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황하의 극심한 홍수가 나자 이국인 지도자에 대한 증오가 폭발해 반란이 일어나고 몽고인들은 쫓겨나게 됩니다. 이제 중국인 왕조인 명나라가 통치를 하게 되고 명나라는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명나라 때 만리장성을 짓고 몽고족을 중국에서 몰아낸 이들의 후손입니다. 이 사람들은 마지막 만리장성을 보호한 조상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외딴 시골에 살면서도 들판으로 일하러 나가기 전에 아침마다 무술을 연마하는 것입니다. 몽고족을 쫓아낸 새 통치자인 명나라의 황제들은 이런 침략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다짐합니다. 그래서 1368년 유럽이 흑사병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명나라의 지도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튼튼한 건축물을 창조해냅니다. 이번엔 대부분 돌로 지었기 때문에 이전 것보다 훨씬 견고했죠. 명나라 때의 장성은 황해의 산해관에서 고비 사막의 자위관까지 이어집니다. 이 장성은 기다랗고 구불구불한 척추처럼 중국을 가로지르는데 길이는 6,700km에 수천 개의 망루가 척추뼈처럼 여기저기 세워져 있습니다. 만리장성은 대부분 돌로 지어졌는데 흑벽돌로 짓는 것보다 100배는 더 힘이 드는 작업이죠. 사람들은 험난한 봉우리 따위에 겁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개 낀 산꼭대기에서도 보초를 철저히 서야 했습니다. 망루는 만리장성 보호에 아주 중요한 곳이었죠. 병력이 더 필요하면 보초병들은 1km도 안 떨어진 마을로 신호를 보냅니다.
이곳엔 오랫동안 방치된 막사를 보호하던 망루의 벽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곳엔 500명의 군대가 주둔해 있었고 그걸로 부족하면 몇 분 거리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더 큰 군대가 주둔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리장성에 있는 소수의 병사가 몇 시간 안에 100만 명이 넘는 군사를 소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새의 병사들은 서로 경쟁적으로 성을 쌓았습니다. 장수들은 자기가 맡은 지역이 다른 곳보다 훌륭하기를 원했습니다. 현판에 따르면 1597년 봄에는 통카이가 이 지역 장성 건설의 책임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체니징은 음식 담당이었고 계급이 낮은 석공인 우종계의 이름도 새겨져 있습니다. 이 정도의 성벽을 쌓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죄수들이 노역에 많이 동원됐는데 만약 죽게 되면 가족 중 누군가가 대신 일을 하여 형량을 채워야 했습니다. 일꾼들은 불만이 많았을 겁니다. 15m마다 빗물을 받을 배관을 설치했습니다. 이 관은 적들이 배관을 타고 올라오지 못하도록 안쪽을 향하도록 설치했습니다. 이곳 망루로 올라가는 방어벽은 경사가 급해 혹 적이 성벽 꼭대기까지 와도 중요한 망루는 방어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망루는 성벽들 중에서도 높은 곳에 만들어 놓아 궁수들이 밑에 있는 적을 향해 화살을 쏠 수가 있습니다. 망루엔 군인들이 따뜻하게 지내며 잠잘 곳과 무기를 저장할 곳이 있죠. 꼭대기에 있는 방엔 벽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아군을 관찰하면서 적군을 무찌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방어 체계로 특히 주변 지형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산의 기울기와 비슷하게 수직으로 되어 있으며 이곳은 벽의 두께가 50cm밖에 되질 않고 밑은 300m가 넘는 낭떠러지죠. 다시는 중국이 야만족의 통치 아래 놓이면 안 되겠기에 명나라는 중국 영토를 물샐 틈 없이 방어하여 아무리 작은 무리가 들어와 대군을 위해 문을 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명나라 황제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명나라를 강력한 국가로 만들길 원했습니다. 이곳이 그들이 통치를 했던 곳인 위대한 북경의 자금성입니다. 정원, 방, 절, 궁전이 모두 들어있는 이곳은 180에이커가 넘는 곳으로 해자와 강력한 성벽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자금성은 신과 같은 명나라 황제들이 자기 영토의 백성들에게 성가시게 시달리지 않으면서 통치하고 거주하는 격리된 공간이었습니다. 이 주홍색의 벽 안에선 역사상 아주 독특한 생활 방식이 존재했습니다. 그 중심은 중국의 통치자인 황제로 매일 복잡한 제사를 치러야 했습니다. 제사를 잘 지내야 나라가 번영하고 명나라가 번창할 수 있다고 믿었죠. 황제의 시중은 후궁의 무리가 맡았고 후궁의 무리를 보호하는 것은 후궁 무리보다 많은 수의 내시들이었습니다. 명나라 후대 황제인 완리 황제는 나약한 군주로 47년간 왕위를 지켰습니다. 완리는 궁궐 깊은 곳에서 통치를 하고 백성들과 대신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내시들도 거의 얼굴을 못 봤죠. 사람들과 격리되어 살면서 자신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명나라 황제들은 수도인 북경 북종 무덤에 묻히게 됩니다.
무덤은 거의 구조가 비슷한데 앞에는 절이 있고 지하에 있는 무덤 뒤를 벽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완리는 긴 통치 기간 동안 거대한 무덤을 만들었고 1956년 중국 고고학자들이 그 무덤을 열었는데 명나라 황제의 무덤 중 유일하게 발굴된 것이었습니다. 일꾼들이 무거운 무덤의 문을 열자 거대한 통로가 드러났는데 이집트 파라오의 무덤보다 훨씬 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오칠한 황제의 관과 두 황후의 관이 놓여 있었습니다. 무덤은 공산당국이 계급사회에 대한 경종을 울리려고 개방을 해서 민중이 굶주릴 때 자본주의 통치자가 얼마나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보여주려고 했지요. 이보다 좋은 증거가 없었지요. 무덤 속의 화려한 부장품들이 효과를 배가시켰습니다. 그 안에는 공기처럼 가볍게 짠 금관이 들어있었는데 사치를 좋아하는 무능력한 통치자는 오래가는 법이 없지요. 이 무덤이 완성된 지 24년 만에 명나라는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만리장성 때문이 아니라 애정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인들은 수백만 명이 건설한 만리장성이 자신들을 영원히 보호해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한 여자가 그 모든 것을 망치게 했지요. 이 이야기는 1644년 반란군이 북경을 점령하면서 시작됩니다. 그 이후 혼란이 계속되자 오랑캐 부족인 만주족이 침략할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됩니다.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중국을 향해 전진해오지만 만리장성이 버티고 있었지요. 침략 당시 만리장성은 파괴되거나 부서진 곳이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이 요새를 만주족이 노리고 있었는데 이곳은 제국 내에서 가장 위대하고 충실한 우장수가 지휘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그는 중국의 위대한 장수 중에 하나로 뽑히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만주족이 쳐들어왔을 때 한 행동 때문이었지요. 장수는 한 가지 약점이 있었는데 둥근 얼굴의 미인으로 소문난 자신의 애첩 첸을 지극히 사랑했단 겁니다. 그러나 첸은 불행히도 당시 북경을 접수한 반란군 지도자의 관심을 끌게 됩니다. 잃어버린 사랑을 되찾으려고 우장수는 적군인 만주군을 끌어들여 반란군을 소탕하고 물론 애첩 첸을 되찾으려고 했습니다. 이 사내관에서 우장수는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마는데 성문을 열어서 만주족을 들여놓은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건축물은 실패를 했는데 성 자체의 결함 때문이 아니라 어여쁜 여자의 미소에 부서진 것이지요.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는 이웃 국가와는 다른 정책을 펼쳤는데 바로 외교입니다. 이곳 아름다운 여름 궁전에서 전 동방세계에서 온 사절단을 맞이합니다. 참석은 필수적이었으며 사절단은 황제에게 조공을 바치도록 돼 있었습니다. 이게 청나라식 외교였지요. 그러나 손님 접대도 소홀할 수는 없었습니다. 황제는 티베트에까지 관리를 보내 달라이 라마가 사는 곳을 그리고 측정해 와서 편히 머물 수 있도록 똑같이 만들기도 했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결국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티베트의 다른 영적인 지도자인 판천 라마가 대신 방문을 했지요. 티베트 측 기록에 따르면 너무나 고귀한 분이라 황제가 용좌에 앉으라고 할 정도였는데 대단한 특권이지요. 중국 측 그림에 따르면 라마가 아주 겸손한 태도로 황제에게 성스러운 스카프를 바치고 있죠.
그를 위해서 황제는 물론 티벳의 궁전을 그대로 지었습니다. 만리장성을 유지하고 보초를 세우는 것보단 황금용이 또아리를 튼 이 웅장한 절을 짓는 게 돈이 덜 들었을 겁니다. 황제는 티베트어까지 배워 통역 없이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황제는 모든 주요 공문서를 청나라어, 티베트어, 한어, 몽고어, 만주어로 기록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마지막 황제가 왕좌에서 물러난 후에도 오랫동안 많은 승려들이 이곳에 정착하여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리장성은 더 이상의 방어가 필요 없어서 또 한 번 폐허가 된 채 방치됩니다. 청나라가 유일하게 신경 쓴 성벽은 궁궐 주변의 것으로 사냥터로 아주 좋았기 때문입니다. 만리장성은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 사람들에게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이제 만리장성의 마지막 장을 쓰려고 합니다. 만리장성은 세계 역사를 통틀어 가장 오래되고 놀라운 불가사의로 2000년 동안 내려오고 있지만 서방 세계에 관심을 얻은 것은 200년밖에 되질 않습니다. 1973년 영국은 맥카트니 경이 이끄는 외교 사절단을 중국으로 파견해 중국의 문호를 개방하게 하려고 합니다. 맥카트니가 중국 전역을 여행하던 중 만리장성에 들러 경의를 표하자 중국인 가이드는 어리둥절해하죠. 이런 고대의 돌조각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저럴까. 일행 중 한 명이 만리장성을 스케치했고 그 그림이 수천 번 복제가 되어 오늘날 사람들이 보는 만리장성의 모습이 됐죠. 청나라에 파견된 대사는 누구나 황제에게 카우타우를 해야 하는데 카우타우는 3번 큰 절을 하는 것으로 한 번 절할 때마다 3번 엎드려야 하고 다 합쳐서 9번 이마가 땅에 닿아야 합니다. 영국인들이 황제의 여름 궁전에 도착했을 때 아름다운 정원과 절들을 구경하며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선량한 영국인이자 왕에게 충성스러운 맥카트니는 황제에게 카우타우 하는 걸 거부하고 그 일로 중국 대궐은 떠들썩하게 됩니다. 마지막 대면에서 영국인들은 왕이 내린 두루마리를 받았는데 열어보니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에겐 없는 것이 없도다. 짐은 낯선 물건이나 발명품 따위엔 관심이 없으며 귀국의 어떠한 물건도 필요가 없다. 그러니 영국의 왕이여 지체 없이 나에게 복종할지어다. 서로 세상의 주인이라 여기는 두 황제 사이의 자존심의 싸움이었지요. 영국 사절단 일행 중 한 사람이 말하길 간단히 말해 우린 북경에서 거지처럼 대접받고 죄수처럼 취급받아 불황자처럼 물러가오. 수모를 당한 영국인들은 복수를 결심합니다. 자신들이 가진 군사력을 다 모아 전쟁을 하게 되면 중국이 얼마나 서방 세계에 뒤져있나를 깨닫게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만리장성은 이제 쓸모가 없지요. 한 세기 동안 중국의 수모는 계속되는데 내전과 열강의 침략과 혼란이 뒤따릅니다. 20세기엔 마오쩌둥의 문화혁명 기간 중에 고대에 지어진 만리장성의 일부가 파괴되고 맙니다. 오늘날 만리장성은 보호되고 있고 중국의 아이콘으로 기침약 광고에서 은행 광고까지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6,000km 가까이 되는 고대의 건물을 보존한다는 것은 중국 당국엔 악몽 같은 일이지요. 지구상의 모든 것이 지도에 나타나는 시대에 살지만 만리장성은 너무 복잡하고 광대해서
만리장성을 담은 정확한 지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만리장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한 사람에게는 끊임없는 걱정거리지요. 이제 60대의 나이인 챙달리는 자신이 사랑에 맞지 않는 만리장성의 사진을 찍고 잃어버린 부분을 찾으며 매일매일을 보냅니다. 챙은 자신의 뒤를 이을 젊은 학자가 없는 것이 걱정스럽고 상업적 목적으로 만리장성이 훼손되는 것도 걱정스럽고 외곽 지역의 성벽이 더 훼손될까 봐 걱정스러운데 만리장성의 중요성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챙이 중국을 누빌 때 항상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진시 황제와 수백만 명의 중국인들이 성을 짓다 죽은 그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챙은 그들이 잊혀질까 두렵습니다. 챙의 말을 빌면 그들은 인간이 지은 가장 위대한 건축물을 짓다 죽었습니다라고.